초보 강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학원부터 일하는 게 좋을까요? 뭐 대형 학원을 가야 돼? 중형 학원을 가야 돼? 아니면 뭐 과외를 해야 돼? 공부방을 해야 돼? 자, 첫째로 처음 학원 강사분들이 시작할 때 좀 부담을 덜 느끼는 학원들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은 소형 학원이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소형 학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학원들의 장점은 뭐냐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아주 막 삭막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학생 수 자체도 뭐 10명 단위를 넘어가질 않아요. 한 반에. 그렇다 보니까 뭐 4명, 5명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하는 분위기, 뭐 아기자기하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뭐 10명, 20명, 30명을 놓고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빡세게 수업을 준비하겠죠. 심지어는 계산 결과까지 외우게 되는 뭐 그런 준비를 하게 될 텐데 3명, 4명, 5명만 놓고 수업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원장님께서 정말 잘 챙겨주지 않는다면 혹은 선배 강사가 잘 챙겨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초보 강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은 체계적인 배움을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 강사가 학생의 차량 배차까지 짜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잡일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을 하시고 잘 알아보셔야겠죠. 이와 반면에 중대형 학원들은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강사의 숫자도 많을 거고 깔 수 있는 강의들도 다양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사는 스스로의 수업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이 됩니다. 결국 중소형 학원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수업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런 곳은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육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뭐 그게 아주 체계적이느냐 아니면은 좀 덜 체계적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수업을 연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은 주어집니다. 소형 학원이든 대형 학원이든 결국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 클레임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자, 게다가 요거는 살짝 단점일 수 있는데 중소형 학원에서는 내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이 적극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대형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일단 묻힐 가능성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새로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상대 강사에게, 동료 강사에게 새로운 업무가 과중이 되는 새로운 업무로 과중이 될 수가 있어요. 대형 학원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큰 조직 문화의 단점인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미리 감안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초보 강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운다든지 뭐 이러한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이러저러한 것도 다 싫다. 나는 뭐 누구 밑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싫고 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강의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과학원 강사죠. 자, 단과학원 강사라는 거는 결국 내 과목별로 단과 학원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런 유명한 단과 학원들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력서를 넣고 이제 면접을 봐서 내 강의를 개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강의를 개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 자신만의 교재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뭐 강의는 당연하겠죠. 자, 그런 강의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과목의 선생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겠죠. 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학원 강사 분들보다는 수입 면에서는 좀 크게 좋아질 수 있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곳저곳에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기동성도 필요할 거고 뭐 휴일 면에서 보장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강의를 여러 개 깔면은 당연히 뭐 주 7일 근무를 할 수 있겠죠. 학원 강사가 단과 강사로서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학생 수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단과학원 강사라는 거는 결국에 정말 우리가 흔히 알 법한 유명 선생님들의 강의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고 내 강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제 학원 강의고 뭐고 다 싫고 나는 그냥 내가 진짜 사장이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학원을 차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약간 다른 얘기로 학원을 차리지 않고 뭐 공부방의 형태로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 주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일산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원주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실제로 저희 그 형수님께서도 수원에서 공부방을 하고 계세요. 공부방 강사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스스로 학생 수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원 강사에 비해서 수입 면에선 괜찮겠죠. 뭐 40명, 50명 정도라고 치면 뭐 일반적인 학원 금액 있죠. 뭐 공부방 금액 곱하기 이제 인원수만 하더라도 뭐 괜찮죠. 뭐 월천은 당연히 넘어갈 테고.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고3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스케줄 관리가 주 7일 밑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예, 요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집은 아무래도 생활 공간일 수가 있는데 공부방을 이제 집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터와 이제 생활터전의 이제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학원 강사라고 할지라도 뭐 정말 케이스들이 많아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인터넷 강사라는 게 있는데 뭐 인터넷 강사도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현우진 선생님, 뭐 한성훈 선생님 이런 엄청난 강사들 말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력 써놓고 면접 봐가지고 들어간 그 맨 밑에 있는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어쨌든 오프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일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렇게 온라인 강의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인터넷 강의 시장이라는 게 아주 뾰족한 시장이잖아요. 굳이 1등이 아니라 그지 1등, 2등이 아닌 그 강의 업체에서 10등인 강사분의 강의를 내가 학생이어도 들을 이유가 별로 없죠. 자, 그러다 보면 그 강의 자체로는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강의를 찍으면서 내가 어떠한 브랜딩을 하겠다. 뭐 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할 거지만 온라인 강의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이름값으로 이렇게 명함처럼 쓰겠다. 라는 용도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거 자체로 내가 수익을 보고 내가 정말 이제 뭐 누구 현우진 선생님처럼 뭐 1등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라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과연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법고시에 붙는 것처럼 뭐 1%의 노력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뭐 운때 뭐 끼, 끈, 뭐 골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쉽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원 강사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업태에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강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원장이 될 것인가, 오프라인에 집중할 것인가 온라인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강사분들께서도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 내가 과연 어느 분야에 더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원강사TV 허갑지였습니다.